네,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 소심 선고 소식은 저희가 잠시 뒤에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북한 로얄 패밀리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일 속에 가려졌던 김정은의 자녀 중 첫째 아이 성별이 아들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오늘 하루도 김정은, 리설주 부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북한의 로얄 패밀리 실상을 비교적 가까이서 지켜본 전 북한 제2자연과학원 출신 김길성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님, 그 과학원 출입하시면서 핵하고 미사일 전문이시라고 들으셨는데 오늘은 이 북한 로얄 패밀리 소식도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건, 예. 자, 강병규 기자, 네. 저희가 어제 토크를 할 때만 하더라도 김정은이 낳은 세 자녀가 모두 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일각의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의외로 첫째가 아들이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제가 어제 그 딸 소식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확인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소식이 새롭게 들려왔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요, 2010년에 그 리설주와 김정은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자녀가 아들이라고 좀 보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현재 따지면 만으로 7살이 되겠네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8살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으로 갓 입학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 2012년에 리설주가 평양산원에서 뭐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이 그동안 좀 퍼져 있었는데 뭐 이번에 이것이 좀 새롭게 보고가 들어오면서 뭐 또 다른 사실관계 파악이 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김 기자님, 저희가 김정은, 리설주가 낳은 3명의 자녀가 모두 딸 아니겠느냐 이렇게 뒷받침하는 영상으로 꼽았던 영상이 있습니다. 지난 7월 초에 리설주까지 등장했던 미사일 축하연에 참석했던 영상인데요. 당시 영상을 보면 김정은이 먼발치사 앞에서 지나가고 뒤에서 뒤따르는 리설주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영상들이 계속 잡혔거든요. 또 다리도 절뚝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얼굴도 가리는 영상이 나오고 이렇길래 불화설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김정은과 리설주 관계가 북한에서는 어떻게 정립이 돼 있습니까?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설주가 김정은한 곁에 붙어 다니느냐, 그다음에 떨어져 다니느냐 하는 건 그 행사의 성격과 관련해서 이설주의 포지션이 달라져요. 아,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 뭐 유치원을 방문한다, 뭐 평양 산업, 네. 인민생활과 관련된 거에 가면 그 이설주는 소위 어머니 자격으로 그 옆에서 붙어 다닐 거예요. 네. 그러나 이 핵 미사일과 관련된 데는 이설주가 포지션이 거기밖에 안 돼요. 네. 거기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네. 실제 그 행사가 어떤 행사며 거기에 따라서 이설주의 그 위치도 변해요. 그거는 정확한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시스템이 인민들을 그렇게 위한 행사가 네. 그러면 이설주가 그렇죠. 가까이 네. 더 다정하게 나오지만 그 모습으로 나오고 네네. 그러나 이럴 때는 이설주가 사실 여기 끼울 그게 아니죠. 네, 그렇게 그런 보시면 됩니다. 행사의 성격 네, 차이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이설주의 위치가 네. 달라진다는 분석이시군요. 네, 그건 김성례 때도 마찬가지고 아. 그래요. 네. 자, 강병규 기자. 네. 그러면 지금 어찌됐건 간에 우리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2010년에 낳은 첫 아이가 아들일 것 같다. 아들이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네. 그럼 이 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선 그 전에 김정은이 어린 시절에 누구에게 자랐나를 따져보면 좀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김정은의 생모는 고용희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김정은을 직접 키운 건 김옥, 그러니까 자신의 생모가 아니라 김정일의 그 4번째 아내로 알려진 김옥에 의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실 고영희는 무용수 출신이고요. 또 이게 자녀에 대해서 크게 애정이 또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자녀들을 좀 더 유능하게 훈육할 수 있는 김옥에게 좀 맡겨져서 자라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일단은 김정은이 현재 뭐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리설주 부인 한 명이니까 리설주가 담당을 해서 뭐 이제 훈육을 할 수 있겠지만 좀 키울 수 있겠지만요. 일단은 뭐 리설주도 이제 다시 뭐 공식 행사도 있고 뭐 이런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뭐 이제 봐주는 그런 식모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 저는 거예요. 김 기자님께 한번 네.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설주가 직접 기르고 있을까요? 저 새 아이들은?
이소주하고 김정은이 난 자식들 어떤 방식으로 키우겠는가 하는 거는 김정일, 성혜림, 김정일, 고영희 양육 방식 보면 곧 답습할 거예요. 네. 무조건 답. 그리고 그 김옥이가 무슨 얘들 키웠다고 하지만은 네네. 김옥이는 어차피 그 가문의 속이 비뚤음하게 그 일봐주는 네. 밑에 뭐라 그러나 심부름도 하고 문서도 좀 비서 같은. 네, 비서 같은 걸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농당의 애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걔가 특별히 훌륭해서 그걸 맡은 게 아니라 그 직무가 그런 거예요, 직명이. 기존에 이제 언론에서 뭐 알려진 부분과는 사실 좀 다르네요. 근데 보면은 일단 그러니까 식모처럼 그럼 들어온 신고하고는 또 다르죠. 또 이제 비서처럼 이제 네. 잔 심부름을 하는 네. 그런 역할을 김옥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리설주와 김정은에게도 이제 그런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훈육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 김옥이 김정은을 훈육할 때, 그러니까 뭐 비서의 역할이 좀 한정돼 있었겠지만 굉장히 엄하게 훈육을 했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뭐 알려진 내용 보면 이제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긴 하지만 가끔 매도 들고 좀 말썽을 부리면 이렇게 무릎을 꿇리고 양손을 들게 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김옥 같은 경우는 숙청설이 제기됐었잖아요. 그 정권 교체기에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숙청됐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돌았는데 이런 정권 교체를 하는 약간 사실상 왕조 국가에서는 그런 키워준 사람에 대한 그런 숙청이라는 게 약간 수순으로 불리기도 하나요? 아, 그걸 세대가 바뀌면요. 웅당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뒷방에 들어가야죠. 이젠 그 주변은 또 새로운 사람들도 채워져야 되니까. 김옥이가 고용이하고 같이 고용인가? 고용이하고 맞습니다. 같이 김정일을 섬기다 마지막에 고용이가 간 다음에 네. 그 공로가 커가지고 국방위원회 무슨 그 요직도 그렇죠. 타고 네, 그랬댔어요. 이젠 김정은 시대가 가고 김정은 시대가 왔으니 얘는 물러나는 게 웅당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가 김옥이 김정은을 키울 때 엄하게 훈육을 했다, 때리기도 네, 했다 네. 그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정말로 정권을 이어받을 혈통인지 북한 말대로 하면 격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김정은이. 그렇기 때문에 김옥이 더 훈육할 때도 엄하게 키워도 고용이가 말을 못했던 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는 때렸다 어쨌다 뭐 어떤 루트를 통해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보지 못한 이상 그건 저도 답은 못하겠지만은 그 아들들 가뜩 자라면서 김정일이도 원래 독재자들 심리입니다. 절대 후사를 빨리 정하지 않아요. 후계자를. 네. 부모 자식, 애비 자식 간에도 권력에서는 그 양보가 없다고 하잖아요. 절대 먼저 안 세웁니다. 그러다 나니까 계속 방치해 두고 이제 알아서 자기 선대로 잘한 거예요. 그때부터 얘를 후계자로 키우자 하면 김일성이처럼 키웠겠죠. 네. 김일성이가 자기를 키운 것처럼. 네. 네. 자, 강병규 기자. 그런데 젊은 김정은과 리설주는 어떻게 육아를 할까요? 한간에 알려지기로는 해외에서 굉장히 고급 분유 또 전동 요람 등을 수입했다. 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이게 사치스러운 육아 아니겠느냐 이렇게 관평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리설주 하면은 뭐 비싼 핸드백 그리고 이제 비싼 그런 옷을 입는다라는 것 때문에 뭐 북한 내부 사회에서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런 얘기도 관측도 우리가 그런 분석을 좀 접한 적이 많았잖아요. 이 육아관에서도 좀 약간 명품 그리고 이제 비싼 그런 육아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독일제 분유 혹은 스위스제 분유를 직접 들여오는 것으로 좀 알려졌고요. 미국제 전동유람이랑 뭐 독일제 유두보호기 등 이렇게 뭐 일단은 북한에서 생산한 것이 아니라 다 서양에서 생산한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값이 꽤 많이 나간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렸고요. 뭐 데니스 로드먼도 사실 이런 사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김정은이 누리는 초호화 생활은 세계 최고 갑부도 놀랄 정도다라면서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자 김길선 기자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정은만큼이나 이 아버지 김정일도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좀 누렸나요? 그렇죠. 그거는 뭐 등탈 없이 딱 자기 아버지대로 하는 거예요. 네. 김일성이 하나 그때는 동료들도 많고 예. 뭐든 그 감시하는 그것도 자기 급에서 같이 빨치했던 사람도 있고 예. 서른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 하나 소박하긴 했어요. 그러나 자기 아들들만은 그렇게 안 키웠어요. 내가 왜 이걸 하면 김정일이가 젊을 때도 하루는 빨간색
뭐 벤츠, 하루는 파란색 벤츠 그렇게 타고 다녔어요. 차가 매일 다양하게. 가까이 다니면서 예, 젊은 날에. 그리고 그 보세요. 그 일본 멸의사가 폭로한 데도 있잖아요. 네, 정선생님. 그렇죠. 그거 봐도 그 사치가 극치 아닙니까? 네. 그하고 뭐 김정일이 사치는 말도 못하죠. 네, 아직도 젊고도 철도 더 네. 들었으니까 더 그럴 것도 같은데요. 자, 북한 로얄 패밀리의 출산 소식이 알려지면서 북한의 출산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보도 중에 알려진 평양 산원이라는 산부인과 어떤 곳인지 주민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내 쌍둥이를 해산하러 평양에 올 때는 비행기를 타고 왔고 평양산원에 도착해서는 정말 사랑의 보약들과 영양식품들이 제 몸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부사 선생님들과 간호원 동무들 정말 친혈육과 언니들이 되어줘서 저를 따뜻이 보살펴주던 그때 그 모습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 한 푼 들이지 않고 평양산원에서 8달 동안 치료를 받았으며 오늘은 이렇게 새쌍둥이 어머니로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김길성 기자님, 그 평양 산원이라는 곳이 네. 보니까 산부인과 병원인 것 같은데 네. 저렇게 네 쌍둥이 출산했고 세 쌍둥이 출산했는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렇게 날 보살펴줬다 자랑하는 영상이거든요. 저렇게 북한에서도 저런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는 게 굳어진 건가요? 원래 애들은 다 산부인과에서 다 출산하게 돼 있어요. 네. 집에서 하는 데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저 평양산원은 김일성이가 자기 이름을 걸고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세계적인 뭐 산원을 짓는다면서 그럼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가나? 우선 평양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들. 네네. 그것도 둘째부터는 못 가요. 맞을 때 가요. 처다일 때. 그다음에 둘째는 이제 산부인 지방에도 사는 같은 것들이 네. 있어요. 병원들에서 처리하기 힘든 난산인 사람들이 여기에 와요. 그다음에 세 쌍둥이, 네 쌍둥이가 의무적으로 여기 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 그 소위 친북 성향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이 낳을 때 거기서 낳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하나의 체제 선전 건물이나 같죠. 그렇군요. 리설주도 저 평양 산원에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 맞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김일성 족속의 자녀들은 한 번도 평양 산원이 지어진 이후 거기서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아, 뭐 그렇습니까? 만들었는데도요. 아유, 그건 소위 백성용으로 만들고 자기네는 시인이기 때문에 네. 저게 그 사람들 김일성 족속이 그 아이들 받아낸 병원은 따로 있어요. 아, 어느 병원에서 그럼 출산하게 됩니까? 그 봉화진료소라고 따로 아, 있어요. 봉화진료소. 네, 봉화진료소라고 따로 네. 있어요. 여기 이제 나가는 거예요. 김정일이나 로얄 패밀리들의 주치의들이 근무하는 병원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거기서 다 낳죠. 아, 그렇군요. 거기도 산부인과 시설들은 다 갖추고 있는 그러면 김종남이도 거기서 낳고, 네. 그다음 그 후예들도 다 거기서 낳겠죠. 네. 자, 셋째의 성별이 지금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째가 아들, 둘째가 딸 김주혜. 이거는 김주혜는 데니스 로드먼에 의해서 밝혀진 거고 셋째도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김정은 리설주 부부 처음에 저희가 자세히 보면 무슨 타가소 같은 데 가서 아기들도 참 좋아하는 모습을 연출하는데 자기 아이들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그건 김정일이 한테로부터 물려받은 그 인습인 것 같아요. 아. 김정일이가 하나도 공개 안 하고 키워주셨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정실 부인한테서 낳는데도 요 다른 나라 왕실들도 다 첫째 며칠 뭐 다 공개하는데 얘들은 공개 안 하는 걸 봐서는 나는 신이 신격화된 그 존재이므로 내 애들도 다 신격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밝힐 수가 없다. 이런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북한이 저거 밝힌다 해도 김정은이가 저걸 밝히면 더 소란할 것 같아요. 네.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그러니까 아예 그는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더 소론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얼마나 떠들겠어요. 첫째가 있겠니, 셋째가 있겠니 하네. 아. 김종남이 김정은, 김정철 놓고도 한때 얼마나 그 네. 후계 구도에 대해서 떠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원래 지금 아무리 공개한다 해도 누가 적자가 될지 그건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 예. 세스바지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 없고 네네. 또 그렇게 해서 말거리를 안 주겠다는 그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하긴 강병규 기자 예. 따져보면 김정은의 존재 자체도 그쵸. 일본인 요리사인 후지모토 겐지의 증언에 의해 네. 처음 확인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후지모토 겐지가 1982년 북한에서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이제
북한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뭐 나름 김정일 전속 요리사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다가 이제 2001년에 이제 일본으로 귀국을 했는데 일단 그 시간 동안 뭐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 이 3남매의 놀이 상대가 되고 이제 친해지면서 이제 김정은의 존재를 외부에 처음 이제 알려온 게 바로 이 후지모토 겐지라는 일본인 요리사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후지모토 겐지가 탈북한 뒤에 11년 뒤, 그러니까 2012년 여름에 북한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뭐 탈북할 당시 지도자였던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 체제로 바뀐 뒤였습니다. 그 당시 북한을 방문했던 소감을 저희가 영상을 찾아놨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口から返ってきた言葉は「出た出た、もういいもういい」そういったことを言ってくれましたね。そこでまた私の涙腺がもう火を吹いてしまってもう滝のように流れてきましたね。その前はコニャックナンバーワン1本5000円ですわ。5000ドル。 네, 이 후지모토 겐지가 얼마 전에 이제 평양에 스시집, 일본 요리집을 내놓고 운영을 하게 되면서 좀 다시 한번 세간의 화제가 됐었는데요. 근데 후지모토 겐지 씨 때문에 김정은의 여러 면이 좀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단은 김일성조차 김정은의 태어난 그 존재를 몰랐었다. 왜냐하면 김정일이 여러 첩을 뒀기 때문에 김일성이 본처가 아닌 그런 처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난 그 자식의 상황까지 자세히 몰랐다.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 김정은이 이름이 좀 변한 거다. 이름을 개명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 그 태어났을 때 지어진 이름은 정운이었다고 합니다. 바를 정자에 뭐 이제 운전할 때 쓰는 그 운자, 그러니까 바르게 고든 길로 가라 이런 뜻이었는데 2009년 6월에 이제 후계 구도가 명확해진 다음에 이제 다스릴 정자에 은혜 은자, 그러니까 은혜롭게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뜻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까지 좀 세세하게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사연까지 알 정도로 후지모토 겐지 씨가 옆에서 김정은을 지켜보면서 좀 다양한 면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김일성 기자님, 네. 그 할아버지인 김일성조차도 김정은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는 증언인데, 김일성 기자님은 북한에 계실 때 김정은의 존재를 아시고 계셨습니다. 몰랐죠. 아, 그리고 모르는 게 분명해요. 네. 그건 내가 북한에서 살아오면서 김일성 시대도 겪어보면 쭉 보면 김일성이가 김정남이나 김정은, 김정철 존재를 알았으면 저렇게 해외에 안 내보내고 네. 김일성이는 아. 철저히 자기 직속 그거는 자기네 자손이라면 옆에서 끼고 길러요. 네. 그 남산 중학교 그다음에 김일성 중학교 체계적으로 네. 키우지 저렇게 해외로 안 내보내요. 네. 내부 세계를 믿지를 않아요. 김일성이는 네. 매수되거나 탕류가 돼서 돌아올 수 있다 해가지고 네. 그럼 김정일이도 안 내보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모르는 건 확실한 거예요. 네. 그럼 뭐 모르다 나니까 저렇게 자랐죠. 네. 지금 저희가 네. 볼 때 지금 김정일의 자식이라고 알려진 게 살해당한 김정남, 네.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까지 네.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 그 후계들인데 북한에 계실 때 알고 있던 인사가 있었습니까? 이 중에서? 이게 여기 정치망명하신 네. 황장엽 선생님 당중앙일 비서였습니다. 네. 김덕봉 선생님 자료연구실 부실장이었는데도 김정은의 존재는 아예 몰랐어요. 네. 두 분이. 그 상위 1%예요, 그 진짜. 김정남이는 좀 알은 것 같은데 이 고용인의 자손 세계는 전혀 몰랐죠. 네. 김정은의 경우에도 지금 뭐 자식이 3명 있다고는 하지만 아까 전에 김길성 기자님이 그 독재자들의 습성은 빨리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네. 했잖아요. 특히 지금 김정은도 지금 본인이 많이 젊고 최정점에 올라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엘리트들도 모르고 있고 당장은 이렇게 공개할 가능성이 없는 거겠네요. 안 할 거예요. 그건 당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 요 가게만 딱 관리하는 거 실이 있어요. 아. 그 실 사람들 외에는 얘들이 모든 행성지 잘하는 성장 과정, 무슨 학력을 공부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 그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많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뭐 국가정보는 정보력이 대단하길래 그 성별은 다 분간해낸 것 같은데 그 외의 거는 알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은 실제로 살해당한 김정남이 누군지, 살해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모를 거고, 김정철의 근황도 잘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김정철 하면은 사실 뭐 김정남, 김정철 역시 뭐 탈북자들 말에 따르면은 그 존재를 주민들은 전혀 몰랐다 할 정도로 도리어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영국에 급하게
돌연 방문한 김정철 모습이 또 영상이 잡히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 에릭 클랩튼의 행사장을 찾은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2015년 그 당시에 이제 공연을 찾았던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튼의 그런 공연을 찾았던 김정철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밝은 모습이고 한 북한 여성과 함께 같이 있어서 여자친구가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왔었는데요. 일단 사실 지금 화면에 들어가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 태영호 공사거든요. 공사 모습이네요. 예, 그러니까. 탈북했죠. 네. 탈북한 태영호 전 공사인데 태영호 전 공사가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김정철은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에릭 클랩튼을 넘는 기타리스트가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김정철이 상당히 기타에 흠뻑 빠져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일단 취미로 자신의 개인 밴드를 만들어서 일단 기타를 친다고 하는 그런 정보 당국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후계 구도지만 형인 김정철이 저렇게 다른 곳에 관심을 많이 돌려주면서 김정은이 정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또 미사일 도발로 지금 미국하고도 계속 대적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또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미사일 발사장면도 공개됐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 미사일 도발을 하고 나서 그 언론을 통해서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지금 보여지는 화면인데요. 지금 바로 불과 공개를 하죠. 20여 분 전에 그렇죠. 공개된 북한 영상입니다. 네, 지금. 방금 북한 방송에서 공개된 영상을 저희가 지금 따와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발사 장면 외에도 현지에 김정은이, 그러니까 이 발사가 평양에 있는 순안 비행장에서 발사된 걸로 어제 국가정보원이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인지 새벽에 발사를 했을 때 현장에 김정은이 있는 모습도 함께 공개가 됐었습니다. 자,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해서 2,700km를 날아간 화성 12형 발사 장면, 북한이 방금 전에 공개한 영상인데요. 북한에서는 저 발사 장면 공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희가 한번 영상 잡아봤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실전을 방불케 하는 이번 탄도로켓 발사 훈련은 우리 군대가 진행한 태평양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 걸음이고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많이 하여 전략무력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뻔뻔스럽게 놀아대는 미국과는 점잖게 말로 해서는 안 되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또 한 번 찾게 되는 교훈이라고 하시면서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그에 따라 차후 행동을 결심할 것이라고 심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김희석 기자님, 네. 핵미사일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네. 계속 그 분야만 전문가가 아니라 그 분야의 정책 담당 기자였어요. 예, 네. 7년 동안 그 부분만 취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 이야기하기에 태평양을 겨냥했었다. 태평양을 겨냥한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태평양이라고 언급한 건 왜 그럴까요? 저게는 왜냐면 김일성 족속이 저 미사일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분명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네, 어떤 목표였습니까? 첫째, 단거리 미사일들은 한반도를 사정권에 달린다. 중거리 미사일은 괌, 태평양상의 모든 미군 기지를 걷어놓는다. 이거를 타격권 내에 여야 우리가 통일 해방 무력 전쟁할 때 갭이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세 번째, 미국 본토를 깔 수 있는 장거리도 개발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얘들이 김일성 족속이 그 항구적인 대남 전략에서 중거리 미사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힘을 들이는데 198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거의 자신만만한 수준에 온 것 같아요. 30년 넘다 나니까. 좋아하는데 우리들은 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오늘 노동신문에 북한에서 설명하기에 8월 22일이 경술국제일인데 그 경술국제일 선포일이 발사한 날이었다. 그래서 일본에게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다. 김정은이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북한이요? 네. 북한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했는데 김정은이 아직도 그런 항일 투쟁 빨치산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이런 걸 좀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미일 동맹과 관련됐는데 미일 동맹. 네. 그거를 어떻게 깨든 협박을 해야 한국은 내가 참 저게 좀 오만방자하다는 게 한국을 하얀 무시하고 지금 날뛰고 있어요. 네. 한국한테 더 크게 당할 수 있어요. 저러다가
한미일 동맹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네. 미일 동맹 때문에. 네. 그래서 저거 뭐 무슨 일이요, 항일 뭐 이런. 쏘고 나서 개다 붙인 거고. 갖다 붙인 네, 거고. 그거는 아니에요. 한미 일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한미일 공조를 한번 흔들어 보고 싶다 네, 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로얄 패밀리 소식 짚어봤고요. 자, 두 번째 데스킹 주제 퀴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